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이정이라고 합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사회심의에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새롭게 이전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이 북창도 목자골목 중간에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시장기가 생겨서 하여튼 저는 오늘 같이 못합니다만은 다 같이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임금체계, 특히 연공서열 임금제에 대해서 이미 백그라운드에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토론자분들이나 아니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 대충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중언부언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뭐 노동경제학이라든가 경영이 아니고 저는 법학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법학 쪽에 대해서는 여기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분들께서 나중에 코멘트가 있어야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적 공방,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되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특히 노동계에서 선수를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공기업 쪽에 연공 서열 임금제를 없애고 성과급제를 도입하자 뭐 이렇게 했더니 아주 반발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야당에서는 최근에 이 연공급제를 성과급제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반칙이 있는 것 같다. 소위 노사협의회라든가 최근에는 전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근로자라든가 노동조합에 동의 없이 하고 있다. 이게 가임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래서 법적 소송 불가하겠다. 또 총파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임금체계 관련해서 임금 피크제는 이미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주로 성과급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고령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로 고령화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베이스에서는 정년이 벌써 올해부터 60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정년은 연장이 되는데 기존에 55세 또는 58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는데 임금 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런 연공급제를 다른 임금체계로 성과급제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공공기업이라든가 많은 기업에서 연공서열제식의 어떤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가 옛날에 과거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임금체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이고 함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예를 들면 22살, 23살에 이제 대졸 초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가 일본 한 1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만은 일본 대기업의 대졸자 초임 임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월급을 받아봤기 잘 압니다. 200만 원 되니까 대충 치면 우리나라 돈 한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2천만 원. 우리나라 대기업의 작은 기업의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대기업의 대졸 연봉이 2천만 원입니까? 훨씬 많죠. 일본은 2천만 원 했죠. 물론 2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습니다만 보통 2천만 원. 그래서 사실 대졸 초임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졸 초임이 특히 대기업 베이스입니다만 압도적으로 높아요.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경총에서 그걸 발표한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일본의 임금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청년들은, 유능한 청년들은 입사에서는 자기 능력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하나 은행을 예를 들게요. 은행을 예를 들면은 초임이 연봉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돼서, 이 개장이 되면은 임금이 팍 뛰어요. 한 20% 뜁니다. 그래서 한 10년, 15년 돼 과장이 되면 또 임금이 확 또 뛰어요. 그래서 보통 과장급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되면 보통 1억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젊었을 때는 가능한 적게 하고 나이가 들면서 많이 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젊었을 때는 자기 능력보다 못한 대우를 받더라도 일종의 그 마일리지, 이렇게 세이브를 해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적게 주냐면은 22살, 23살에 돈 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연애하고 데이트하려면 돈이 들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학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조사라든가 아직 그 큰 돈이 안 들 때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같으면 화장품을 산다든가 뭐 이런 남자들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하고 여행하는 그 정도의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가능한 적게 주고 이제 과장, 부장, 근속연수 10년, 15년, 20년 되면 이제 씀씀이가 커집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즉 가정이 되게 되면은 부양 가족이 있잖아요. 애들 학비가 많이 듭니다.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한 40대 정도 되면은 거의 자기 능력에 맞는 임금을 줘요. 그리고 고령화되게 되면 더 그 사회적인 활동도 많아지고 이제는 많이 베풀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본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손해보고 나이 많은 걸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면서도 열심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속연수 10년, 15년 지나게 되면은 자기가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가게 되면 그건 손해예요. 다른 회사를 가게 되면 그건 바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간 것 같으면 A라는 회사에서 꾸준히 근무하는 것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투자한 이 투자의 가치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회사를 옮겨버리게 되면 다시 또 제로베이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게 연봉 소열제하고 종신고용이 같은 패키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종신고용입니까 사실? 글쎄 뭐 아마 공무원들 공공기업 빼놓고는 아마 종신고용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울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글쎄 정년 60대까지 채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많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사에 근무한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임금은 챙기자.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점점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0대를 비교해서 일본의 한 1.7배 내지 1.8배 정도 임금을 받고 있다. 자, 근데 그게 정년이 연장되면서 그게 특히 공공기업을 예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베이스로 상승되는 것 같아요. 처음 출발부터 다른데 엄청난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겁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뭐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지만 한국의 노동 생산 OECD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코스트의 부담, 그 다음에 노동의 어떤 효율성의 저하, 고비용 저효율 이런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이제 임금 구조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임금 피크제하고 성과 연봉제 두 개의 개념이 나오고 뭐 이거 옛날부터 저도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많이 주장돼 왔던 거고 근데 그 현 정부가 노동 개혁이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그쪽에 특히 공격부터 시작해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 방향은 맞는데 조금 절차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간 많이 경과가 됐네요. 서두른 그 정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임금 체계를 연공 소열에서 일종의 임금 피크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아예 판을 바꿔가지고 성과 연봉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이런 근로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니 해도 뭐니란 말이 있잖아요.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을 규정한 그런 일종의 핸드북 같은 존재인데, 이 취업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체계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체계를 바꿀 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청취기 동의까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과반수 노동자나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반드시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법 제94조고 이게 강행법규예요. 여기 반하게 되면은 500만 원이니까 벌금을 처하게 되고, 잘 아시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이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됩니다. 단체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99%가 강행법규에 다 여기 형벌이라든가 이런 벌금형이 붙어있는 강행법규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연공서열제요. 연공서열제인데 이거를 너무 콜스테 부담이 크니까 정년 이후 또는 50세 이후에 임금을 조금씩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성과급제,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로 페이를 하겠다라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 하면은 찬성하는 근로자보다도 반대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도 뭐 10년 전부터 그게 과제예요. 하려고 하지만 교직원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직업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직업인데 제가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만약에 저를 어떤 동료 교수가 저를 평가해서 연봉을 산정한다면 제가 좀 프라이드가 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학생들한테 제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기말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25개 항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를 평가합니다. 하여튼 평가받는 순간 제가 뚜껑을 열어보면서 내가 몇 점인가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자기 동료나 상사가 자기를 평가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 싫어해요. 그보단 차라리 근속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남에 따라서 임금이 늘어난 체계가 차라리 편하다. 근데 그건 근로자의 입장이고, 사용자의 입장,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코스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금 체계에 손을 대야겠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이 논문에서 많이 인용한, 발제문에서 많이 인용한 일본의 경우가 연공서열제 메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연공서열제도 우리 이상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든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노조 동의를 얻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금융공기업이 얼마 전에 어디죠? 수출입은행을 마지막으로 다 됐다 그러는데, 형식적으로는 봉합이 됐지만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불리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근데 과반수 근로자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과반수 노동자가 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또 얻게 되는데, 그 동의를 얻은 바도 없습니다. 다만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가 결사 반대하니까 노사협의회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이렇게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동조합이 결사 반대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전체 이사회의 의견을 물어서 만장일치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노동계에서는 무슨 말이냐, 분명히 불리한 변경을 받게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강행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행법규를 무시하고 전체 이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편인 사람들인데 거기에 만장일치를 얻어서 통과시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꼼수다, 불법이다. 그래서 파업을 하겠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 검사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법적 운반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상당히 좀 치열한 또는 지루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통상임금 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통상금, 대통령이 통상임금을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유효가 되는 적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아마 이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라든가 근로자가 반대하게 되면은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 요즘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노조는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노동 생산성은 OECD 최하위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고병 저율분위 구조의 이런 임금 체계를 그럼 바꿀 수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노동조합 천국이냐? 노조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죠? 노동조합이 불리하게 변경하면 무조건 반대요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행복구 위반.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는 원칙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고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다만 좀 추상적인 그 워딩이 되는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인정해주는 그런 그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법리 중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 터무니없다, 이게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외국은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쟁 상대국인 다른 일본이나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근데 다 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도 A은행, B은행, C은행, E은행 다 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E은행만 안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려워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제는 임금체계를 바꿔야 되는 걸 불구하고 끝까지 집단 이익주의로 버티는 경우,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제는 구조조정 해라. 그래서 그 1단계로 임금체계를 좀 바꿔라. 고비용구조를 좀 바꿔라. 그런 국민의 여론,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동조합 많이 반대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조금 여기 소개를 해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가 고용노동부라든가 기재부에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반수 동의, 집단적인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이 당연히 이 정도면은 서로 아픔을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동의권에 대한 남용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임금 체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다른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다른 경쟁 회사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당신의 회사만 이걸 바꾸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법적 공방을 하더라도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노동조합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5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법원에 가봐야 되는데, 잘 아시죠? 법원이 법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냐 근로자 아니냐를 뭐 두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이 사내 하도기 확인이나 도움이라도 법관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가봐야 한다. 아마 이것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면 노동판에 혼란이 오고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이 경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참 해결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가 법학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 의견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해답이 보여요. 원래 취업규칙 제도라는 것도 일본에서 왔고, 그다음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라는 법리도 일본에서 왔고, 그다음 그 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지금은. 한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됐어요. 근데 간단히 해결되는 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불리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 과반수 근로자 동의를 얻게 돼요. 이거 없애면 돼요. 이거 없애면 간단해요. 일본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노동에서 이 알박기라 그래요. 이걸 옛날에 여소의 아대 시대 때 이 알박기를 해놨어요.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변경을 할 때는 무조건 노동자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야. 노동자 동의한 노동을 어떻게 했어요? 노동자이 자기가 불리해지는데 자기의 불리한 부분에 동의를 한 노동자가 뭐 어떻겠습니까? 그 동의장을 넣어놨어, 근로기준법에다가. 그것도 강행법규로. 이거 너무나 모순되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없애고,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은 일본처럼, 일본 노동계약법이라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담을 수 없는 부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담을 수 없는 것은 근로계약법 쪽으로 빼서 담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예요. 근로자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한테 이거 하지 마라 규정해요.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다 그러네요. 하루에 8시간 일 시키지 마라. 연장 근로 12시간 시키지 마라. 임금은 일시불로 줘라. 뭐 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동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인데 기준이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준은 스탠다드잖아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계약을 컨트롤하기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사장이 여러분 사원들이잖아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해야잖아요. 그죠?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이 근로기준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이게 강행법규예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하라 하지 마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징역 몇 년, 뭐 벌금 몇 천만이 붙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강행적인 부분을 두고 또 자유로운 부분에 임의적인 부분을 또 따로 둬야 되는데 그걸 근로기준법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는 근로계약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가 지켜야 될 규정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우리는 다 강행법규 안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로기준법 안에서 빼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같은 근로계약법 같은 법틀이 없다 보니까 한 바구니에 다 담았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강행법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의 부분 조항을 없애든가 아니면 앞에다가 불리한 변경인 경우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를 한다라는 단서조항 하나 붙이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법을 하나 짧은 조항이라도 일본도 19조 한 20조 조항밖에 안 돼요. 짧은 그 단독 법령을 만들어서 계속 끝까지 이거 갖고 법적 공방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뭐 이렇게 쌍만 할 게 아니라 조금은 출구를 좀 찾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경작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우리 금조 연 교수님하고 우리 금총이나 우리 박사님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보충해 주시라고 두 번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두 번째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이 없는 사회다. 희망이 상실되어가는 사회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핵심에는 아마도 일자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문제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OECD 선진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에 안정성까지 포함시켜서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고용 전략의 모델이 아직도 EU라든가 OECD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연 안정성에서 핵심은 결국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양적인 고용 조정, 즉 기업들이 인력을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자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임금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능적 유연성, 즉 배치라든가 교육, 훈련 등에 있어서의 유연하게 기업들이 자기의 필요에 맞게끔 인력을 운영하게 하는 건데, 한국에서 결국 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 핵심에는 결국 임금 유연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 보면 임금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합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사회 안전망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특히 교육 문제, 또 주택 마련 문제, 또 노후 준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사회가 그걸 서포팅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벌어서 그런 문제들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임금의 특징은 아까 그 이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성연수에 따라서 매우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보면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개발 시대 때 그 당시 임금 수준은 너무 낮고, 낮은 임금 수준에서 열심히 근로자들을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열심히 고생하면 나중에 높은 임금을 줄게, 또 승진도 시켜줄게, 이런 식의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성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굉장히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또 그것이 결국은 지금 와서는 이제 부담이 됐던 거죠. 즉 다른 말하면 이제 개발연대 때는 하루 자고 나면 뭐 10%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임금을 주고 또 승진을 약속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의 높은 임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임금, 즉 연공급 시스템이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부작용은 정년 60세 입법화와 더불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을 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거죠. 즉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신규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기업들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고령 또 고임금 근로자들을 조기 퇴직시키는, 강제 퇴직시키는 그 현상이 일반화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산 기지를 해외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하청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생산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임금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임금 피크제가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임금 시스템 자체를 보다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즉 생산성을 반영하는 그런 임금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각종 기업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임금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이정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결국은 그 취업 규칙상에서의 분립 변경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라든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런 임금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법원에서 매우 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자 전체에 대한 임금 수준이 상향 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분립 변경으로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체 근로자, 그 회사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전체 노동비용, 임금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년 연장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게 되면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정년 연장까지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이 특정한 개인이 그 기업에서 받는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면 비록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을 불이익임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년 연장 때문에 앞으로 내가 2년 더 근무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임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임금 피크제에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의 임금을 손실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근로자는 2천만 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이익임금으로 봐서 안 된다. 그런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그 임금 시스템 개편, 특히 성과급 도입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근데 저는 경제학 이론으로서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경제학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보상적인 임금 상승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 같으면은 성과급 제도로 바꿀 때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높여줍니다. 높여줌으로써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성과급 제도로 옮겨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 임금 목성 그대로 임금 파일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불확실성과 불안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근로자들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좀 대화라든가 또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런 근로자의 반발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 제가 볼 때 저게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보면은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산성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고 근로자의 임금 연봉제급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주장과 더불어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상승, 임금이 새로운 임금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금 부담의 증가를 생산성으로 커버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임금 하락 없이도 어떤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직접적으로 임금만 연봉제로 바꿔라. 임금 피크제를 강하게 실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 근로자들의 이제 반발이 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 투자를 좀 강화시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임금 피크제는 우리가 정년 60세 제도의 한차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임금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바꾸는 것은 뭐냐면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을 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처럼 매년 근속연도 지나면 매년 3, 내지 4% 정도씩 계속 임금이 오르는 시스템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시스템을 낮춰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장 바꾸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임금 상승 시대 할 때 임금 상승 폭을 좀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하박, 하우 상박이죠. 하우 상박이라는 개념에서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 상승폭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상승폭을 늘림으로써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폭의 격차를 줄여버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1억씩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없애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제 임금 피크제를 어떤 과도시기적인 어떤 한시의 수단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임금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금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 또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정년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미국처럼 정년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언제든지 자기의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는 거죠. 60세가 되든 70세가 되든 자기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정년의 위협이 없을 거죠. 정년퇴직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고 자기가
자기의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M진흥원의 박승민입니다. 제가 할 부분은 이제 선거연공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노무사로 이제 그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연공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들, 이미지를 좀 문제점을 좀 도출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하기 위한 의견, 이 부분을 좀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지금 주재하고 있는 선거연공제, 지금 공공부로 좀 말씀드리면요.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공공부터 먼저 손을 댔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선거문제 도입 부분을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그 1월 28일에 우리 공공부문의 공기업에 대한 성과연공제 공간을 발표하면서 지금 상당히 파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6월 14일이죠. 어제 그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나온 얘기를 보았을 때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공제 도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으로는 지금 다 도입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을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공적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그 기업에 지금 단체 교섭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역시나 그 성과연공제입니다. 성과연공제 도입에 대한 교섭을 진행 중인데, 그런데 그 성과연공제 도입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성과연공제 처리하고 얘기하자 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 같으면 과거 이제 성장하던 금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한 시기에 그렇게 선거제 도입을 하려고 했더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분명히 다른 대상적인 부분을 그 대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기적인 어떤 불안기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어떤 그 감소, 축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걸 제시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해오던 교섭 방식을 보면 주고받기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관계가 일정 부분이 한쪽 부분이 좀 이제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앞으로 좀 구조상으로 개선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연공제 그 문제점을 좀 보면요. 지금 노조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반발하는 주요 내용들이 뭔가라는 부분은요. 오늘 노조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 단기 실적 중시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선거연공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럼 장기 전략이라든지 공공수 침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공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선거 지정하다 보면 이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다. 우리 평가 체계를 설계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반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내세울 부분이 공정성 부분입니다. 공정성 부분을 얘기하면 참 이게 그 답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100% 공정한 그 보수 체계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연금법제가 공정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제도는 맹점이 있는데, 근데 그 선거연공제의 가장 큰 맹점은 공정성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평가 주체, 그 다음에 평가 방식, 평가 내용, 여기서 이제 공정성 부분이 좀 도드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상대 평가를 하게끔 지금 정부가 그 제도를 설계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상대 평가에 따라서는 저성과자가 10%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낙인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고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성과연공에 도입했을 때 우리가 가장 그 주관 목표가 뭐냐면 이제 동기부여, 근무역 향상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차등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그 성과연공제가 개인 실적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조직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쟁이 심해하다 보면 이제 조직 내 협력 이 부분을 이제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업무 형태를 보면 개인적으로 해서 그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이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그 아무래도 조직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노조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노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근무조건 개선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임금 교섭이죠. 임금 협약이죠. 이 부분에서 노조가 주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입장을 유지하는,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그 형태였는데, 근데 그 부분이 성과유무제를 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져 버리죠. 개별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측면을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 고려 부분을 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좀 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제시했던 문제를 제시했던 어떤 장기 전략 부재, 공공성 침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좀 더 정치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별로 어떤 유형화를 시켜서 장기 어떤 기간을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평가 방식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부분하고 달리 설계를 해서 좀 더 업무에 맞게끔 조정하는 평가 체계를 좀 세분화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측면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평가자하고 이제 평가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부분 성과급제 도입한 기존의 기업들을 보더라도요, 평가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평가는 하나의 군딜이죠. 군딜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존에 생각한 방식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평가자 간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성과유무제를 잘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에 대한 교육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에게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다음 감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또한 지금은 이제 지금의 그 평가 제도, 그 성과급제의 개념은 과거는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도하고 육성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상시적인 어떤 서로 간의 그 평가자 간의 어떤 교류 또 의견 전달 이런 걸 통해서 그 평가자는 아무래도 이제 상급자고 경험이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전수하면서 그 직원들을 육성하는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수용성 부분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지금은 그 정부가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기업은 6월 말까지, 준정부 기간은 12월 말까지 이렇게 지금 딱 정해버리니까 지금 노조랑 지금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제대로 만들고 따라와 이런 경우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성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와 어떤 근로자 간의 어떤 평가 제도에 대한 그리고 성과의 무게에 대한 전반적인 좀 논의를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그 근로자들은 성과의 문제 내용 잘 모릅니다. 노조 집행부 일부만 좀 알고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걸 해서 좋은지 나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어떤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형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상대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대평가의 모든 등급에 대해서 10% 이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하등급 1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했을 때 그 10%는 과연 정말 저성과자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평가를 좀 가미해서 그런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노조 권한 축소 관련 부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노조 역할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위상을 새롭게 구축하는 이런 노력을 노사가 함께 기울어가는 이 형태를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연금급제 이 부분은 이제 그 급격한 경영학의 그 어떤 변화 이걸 통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성과연봉제인데요. 그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도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떤 성공적인 정착, 안착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총에서 경제조사본부장과 임금체계혁신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그 발제와 그다음에 토론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일단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과도한 연공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배분의 공정성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도 같이 우리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적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에 이 연공형 임금 체계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간에 아까 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1960년대, 우리 70년대에 10%대의 고성장기에 형성되고 정착된 지금의 연공형 임금 체계가 이제 3%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가 하는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경총에서는 이게 1980년대 후반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기업한테 권고를 해왔습니다. 이제 일부 기업들, 아주 선진적인 기업들은 그걸 수용을 해서 계속 임금체계를 바꿔왔고 일부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수용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1980년대부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임금체계 개편이 결정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기업들이 더 체감을 많이 한 거는 2013년에 있었던 60세 정년 의무화 그리고 통상임금 법에 관련됐던 대법원 판결에서 발생했던 문제죠. 그리고 기업들이나 지금 정부가 어쨌든 성과주의 임금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것은 60세 정년 의무화와 관련된 부분이 큰데요.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이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그 법 문구와 동일하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 제정 당시에 국회의원들 여야가 모여서 논의한 거에 보면은 분명하게 여기서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 피크제처럼 임금 조정을 수반하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연공형 임금 체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60세 정년 의무화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임금 체계로의 개편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기업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임금 피크제 같이 일률적인 임금 조정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은 합리적인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임금 피크제는요, 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합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임금체계라는 게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 일의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냥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60세 정년 의무화라는 어떤 제도적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급격한 부담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결국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임금체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직무급 얘기 나오고요, 역할급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어떤 하나의 특정한 임금체계를 가지고서 특정하다기보다는 지금의 과도한 연봉성을 해소하고 기본급의 결정 기준을 일의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진 임금체계라면 모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임금체계의 성격이 직무급이 가장 가깝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무급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임금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오랫동안 연봉형 임금체계를 해왔던 상황에서 어떤 근로자들의 수용성이나 아니면 임금체계 개편의 용이성 측면에서 직무급을 바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1950년대, 60년대부터 직무급을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에는 역할급이라는 어떤 일본의 고유한 임금체계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일본 말씀도 하셨는데요. 잠깐 그 일본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도 연봉형 임금체계라고 하고 이 연봉형 임금체계가 적어도 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연봉형 임금체계는 우리나라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본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일본은 근속연수가 올라가서 직업 능력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생하는 현상에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임금이 계속 올라가죠. 일본은요. 직책 승진을 하지 않는 이상 임금은 40대 중반, 50대 초반에서 정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그때까지밖에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50대를 전후 40대 중반이 되면 임금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연봉의 임금체계는 우리나라랑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그쪽은 호봉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올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봉을 차등적으로 올리는 게 보편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봉형 임금체계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요. 개별 기업의 상황과 다음에 어떤 성과에 따른 차등적 가치라는 측면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임금체계 개편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면서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은 노조의 반대와 기술적 어려움이라는 요인 때문에 있었는데 노조의 반대도 지금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어려움도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나 농촌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임금체계 개편에 관련된 기술적 어려움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것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을 기억하면은 뭐 청년층의 그런 분노의 투표다, 그리고 또 노년층의 실망의 투표가 합쳐진 그런 평가가 아니었나라는 분석이 나오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정치권과 관련되신 분들을 만나면 새누리당 측에서 청년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첫 번째 1호 법안이 그 청년기본법이었듯이 청년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뭐 높아지거나 뭐 경기가 확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터주고 하는 그 길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 청년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졌던 데에는 한국이 가지는 그런 가족주의 문화도 상당히 또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주의가 상당히 강한 국가일수록 그 취업난에 대한 그 분노가 가족 전체가 다 느끼기 때문에 엄마도 분노하고 그 자식도 분노하고, 그래서 이번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희가 뭐 저희 작년 1년 동안에 바른사회 심의회도 여러 청년단체하고 같이 청년 노동개혁 관련돼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 앞에서도 시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등등의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해왔지만은 사실은 뭐 그 많은 활동들이 19대 때 거의 뭐 물거품이 바로 되고 20대 때도 지금 야당이 훨씬 세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약간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노동시장 구조가 거의 데드라인에 거의 직면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그런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그런 근로자는 거의 한 3년간 한 30만 명 정도 더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고요. 근데 또 반면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낳은 그 에코 세대의 그 청년들은 한 2018년도까지 거의 한 10만 명이 기존보다 더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 청년들이 그런 고용 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실 인적 자본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청년 실업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산업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든가 그런 경험에 대한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그 기간이 더 늦춰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의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꼬리를 물면서 뭐 청년 실업과 그리고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그런 경기 침체가 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연구소 임금 체계 부분 말씀하셨지만은 그 고령화 문제와 그리고 또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이 그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뭐 많이 도입을 했다.